앞으로 대출이 굉장히 안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도 은행에서 대출을 굉장히 안 내주고 있다. 물론 지금 예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은행에서 위기를 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못하게 좀 국가에서 견제를 하고 있긴 한데 따라가지 못한다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현재 대출이 진짜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쯤부터는 대출이 진짜 거의 안 나올 거다, 이런 상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은행 자체가 굉장히 뱅크런 위험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의 뱅크런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실버게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 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터지고 이제 팩웨스트 은행 나오고 있죠. 스탁런에 이어서 뱅크런까지 같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그래서 뱅크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금을 줄여가고 있어요. 전년 대비로 예금을 계속 빼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여기 보면은 갑자기 막 급해지는 구간이 있죠. 이럴 때 뱅크런이 조금씩 나는 건데 여기저기 지금 위험이 터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예금보다 대출을 보셔야 되죠. 어차피 코로나 때는 유동성 장세였어요. 그리고 금리를 많이 낮췄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집값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폭등했죠. 미국은 딱히 어마어마하게 폭등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때 제대로 겪은 게 아니에요. 집값이 폭락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 거품도 덜 빠졌죠 그때.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는 다른 세계보다 영향이 적었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집값이 세계적으로 오르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참여정부 때. 왜냐면 그것은 규제 정책으로 억눌렀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효과를 발했지만 문제는 전세였죠. 전세 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규제 정책은 집값 상승을 막는 정책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미국 집값은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비싸다고 할 수가 없죠. 뭐 특별히 비싼 지역 제외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강남 집값이 뉴욕 집값보다 몇 배 더 비싸죠. 소득 대비로 보더라도, 아니면 그냥 현재 가격으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미국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 거품이 좀 생기긴 했어도 심하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미국의 부동산 대출 그래프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쭉 빠졌죠. 미국 상업은행 대출 그래프예요. 그리고 요즘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생활 대출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대출이 많이 까였어요. 우리나라만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출 태도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출 태도를 강화할 때가 언제였냐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미국의 대기업 및 중간시장 기업에 대한 상업 및 산업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국내 은행의 순비율. 자, 국내 은행은 미국 내 은행이에요. 보시면 언제 강화하고 있어요. 자, 2001년 음영지역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나타낸다고 했죠. 이때 왜 경기 침체 났어요? 닷컴 버블 터졌죠. 이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코로나죠. 그리고 긴축 들어가니까 대출 태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리고 있다. 자, 올라간다는 소리가 대출을 안 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0을 기준으로 0 밑에 있을 때는 돈 어마어마하게 푼다. 요때 딱 보시면 요때 돈 어마어마하게 풀 때죠. 그리고 돈 풀어주는 듯 하다가 갑자기 긴축이 빨라지고 있다. 속도가. 이 기울기가 자,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는 일단 둘째치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기울기를 봐야 돼요. 이 기울기가 나온다는 건 뭐다?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대출을 안 내주고 있다. 은행들이. 그러면은 왜 안 내줄까요? 저럴 때. 특히 지금은. 왜 안 내줄까요? 금리도 높아졌는데 많이 내주면 좋지 않겠어요? 수익도 많고. 둘 중에 하나죠. 뭔가 큰 게 오고 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진 다음에 생겨난 게 바젤 3죠. 그러니까 바젤 4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바젤 4, 아마 이번에 바젤 4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 유동성 문제 터져가지고 안이하게 풀었던 게 생기죠. 터졌죠. 항상 금융적으로 안이하게 완화를 해서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젤 협약이 일어나죠. 바젤 1 생겨났을 때도 보시면요,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그 일본 이런 곳에서 과잉 유동성이 형성이 됐죠. 엔화 절상되면서. 그러면서 문제들이 굉장히 커졌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주니까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바젤 3 때 마찬가지 서브프라임 터지고 이런 것들처럼 이런 걸 대비를 하든가, 아니면 안 나오더라도 항상 이럴 때 은행의 생존 본능이 생겨나죠. 강화하지 않으면 어디 꼴 난다? 리먼 브러더스 꼴이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대출 태도를 강화한다 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고,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대출을 갚기 힘들겠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출 태도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저기 갚기 힘든 사람들 좀 덜 빌려주고 우량 고객들만 빌려주자, 이런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자, 우리나라도 2분기에는 대출 문턱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문턱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많이 낮은데 DSR 때문에 못 빌리는 거지. 지금 위험지수, 차주별 신용 위험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대출 문턱을 높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하면 사라는 사람들 많죠. 세 가지 변수 이야기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이야기하고 금리 요인이 하락한 거,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집값 튈 거 조심하세요. 부동산 교수라는 분들이 대부분 저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분들이요, 금리 이야기를 언제 얼마나 많이 했냐. 그 전에 항상 공급 이야기만 하셨던 분들인데 요즘에 금리 이야기 많이 하죠. 금리 인하하면 튈 것이냐. 금리를 인하를 해도 내가 대출을 빌릴 수 있어야지 시중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죠, 시장에. 근데 빌릴 수가 있느냐. 지금 대출 태도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집단대출 여기저기 중단하고 있는 거는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작년에도 중단했고, 또 계약률 70% 안 되면 중도금대출 중단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공동 집단대출 중단했고, 지금 대구, 울산 이런 데는 분양률이 낮아서 집단대출을 못 받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저축은행 상황 어때요? 지금 리스크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금리 대출 감소 중단을 했다. 그래서 감소하고 중단하는 은행들이 꽤 많아요, 저축은행 쪽에서. 그 다음에 K뱅크, 여기도 저신용자 대출을 반년 넘게 중단 중이다. 대부 업체마저도 지금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니까 대출을 줄이고 있다. 마진을 위해서 대출을 줄인다. 대출을 내줘야 돈을 벌죠. 근데 대출을 줄인대요, 마진을 위해서. 왜?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대출을 쪼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자꾸 내주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돈을 좀 더 풀어라. 그러면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되고 있다. 근데 우리 이거 보셔야 되죠. 자, 지금 주담대 3%대가 대세이고 4%대 특례보금자리론은 인기가 없어요. 이게 불과 4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개별 주담대는 3천억을 받는데 정책 모기지는 4조 7천억을 받았다. 즉 지금 금리보다 더 강력한 게 뭐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DSR이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요, 유의미하게 내려가지 않으면은 DSR에 막혀서 대출이 안 나올 거다. 지금도 금리, 시중금리 많이 내려갔죠? 상당 기준으로 7, 8% 하던 게 지금 하단 기준으로 3%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3%대 대출 안 받고 4%대 받죠. 왜? 3%대 대출 받으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78% 소진됐어요? 2월에 지금 석 달 만에 78%인데 자, 2월에 44%예요. 그 다음에 3월에 21% 됐습니다. 두 개 합쳐서 그러면 4월에 22%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왜냐면 왜 2월에 많았냐면 게시발. 왜 게시발이냐? 대환 대출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 속도라면은 5월에 끝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속도라면. 안 그래도 지금 2030들 많이 산다, 집값 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겨우 2,000건대 3,000건대 조금 안 나왔죠. 4월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5월에도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온다면 끝인 거죠. 그러면은 대출이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그래도 쪼이고 있고, 심지어 이금융, 대부업체까지 대출을 쪼이고 있는데, 대출이 어디서 나와서 했냐? 돈이 어디서 나와서 했냐? 정책자금. 그럼 정책자금을 더 풀 수 있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돈이 없죠. 지금 관리재정 적자 전망이 58조 2천억인데 지금 54조니까 남은 게 4조
2천억이다. 요거를 다 특례로 풀더라도 4월 소진분만큼도 안 남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풀더라도 6월이면 끝나겠죠. 그런데 한 번 더 풀 여력도 없죠. 왜? 저거를 저기다 풀겠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적자를 줄여야지. 지금 7% 가지고 나머지 버티려면요 적자 줄이고 증세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국가 부채를 더 늘려야 되는가. 근데 국가 부채를 늘리기엔 부담이 크죠. 왜? 문재인 정부 제일 많이 깠던 게 부동산 거품하고 국가 부채였는데, 부동산 거품도 사실 때를 잘 타고 나서 떨어지니까 반대로 연착륙 한답시고 규제 풀고 막 돈 풀고 이랬지만, 또 하나 국가 부채는 어떡할 거예요? 그거마저 지금 부동산은 오히려 부추긴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국가 부채마저 부추긴다면은 이번 정부에서는 전 정부를 깔 명분이 사라진다. 그래서 특례를 더 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하반기 어떻게 될 거예요? 하반기는 둘째치고 6월부터 어떻게 될 거냐. 대출이 왜 안 나오느냐. 줄여서 오랜만에 결론. 첫 번째, 대출이 왜 안 나와요? 미국 은행부터 대출 쪼인다. 즉 웬만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나라들은 다 은행 대출을 조일 거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미뤄뒀던 바젤3 요건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태도도 대출을 막고 있죠. 저신용자 또는 위험사업자. 그러면 어디서 풀 수밖에 없어요? 정책대출. 근데 정책대출 풀어서 이걸로 겨우 살렸는데 얘가 5월이면은 소진이 될 것이다. 지금 추세라면. 그러면은 다시 풀 수 있느냐? 국가 적자가 심해서 다시 풀 수 없어요. 요 부분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은 대출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저희가 요즘에 대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대출 받았다 물려요. 대출 중단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심하면 대출 회수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전액 회수 이런 거 말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지만, 그런 사태까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이 영끌할 때고, 영끌이 늘었고요. 2030 지금 영끌 다시 살아나나 딴 기사를 나오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대출이 앞으로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대출로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놨는데 그것을 받쳐주기 위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온다.